사소한 말다툼을 하는 듯 길을 걷고 있던 남녀. 이때 남자는 무언가를 강요하듯 여성을 살짝 밀쳐냅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CCTV 속 혼자 모습을 드러낸 남성은 벼란간 건물 화장실 쪽을 밖에서 몰래 훔쳐보다가 잠시 후 조용히 현장을 떠났죠. 이거 누가 봐도 분명 수상한 모습입니다. 그는 대체 무엇을 보고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국 범죄 사건을 다루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3년 8월 15일 새벽 2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을 청하고 있던 그 시각에 전라도 목포 한 식당으로 남녀 커플이 들어섭니다. 이들은 30살 동갑내기 연인 남성 최 씨와 여성 가명 하나 씨였죠. 자리에 앉은 이들은 어딘가 분위기가 좀 묘했어요. 딱 술 한 병만 더 하고 가자라는 대화가 들렸죠. 그렇게 1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목소리가 좀 높아질 때도 있었어요. 긴장된 분위기였는데 연인 간 말다툼 하는 걸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말려야 될 그런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죠. 그러다 새벽 3시 22분입니다. 하나 씨가 화장실에 가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최 씨도 곧 그녀를 뒤따라가요. 근데 이때 마침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도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근데 손님 테이블을 보니까 술병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금만 더 참았다가 저들이 계산하고 나가면 화장실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5분, 10분 기다리는데 커플이 돌아오질 않는 거죠. 직원은 점점 소변이 급해졌고 결국 참다 못해 식당을 나가서 같은 건물에 있는 화장실로 향하는데요. 여자 화장실은 2칸이었습니다. 한 칸은 잠겨 있었고 다른 칸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게 돼요. 그러던 중 밑에 칸막이 사이로 여성의 발이 툭 넘어오는 거예요. 직원은 순간 이 옆칸에 있는 손님이 지금 너무 취해가지고 인사불성 됐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장 어떻게 해줄 순 없잖아요. 화장실을 나와서 식당으로 돌아갔죠. 그러다 20분 뒤 남자친구 최 씨가 다시 등장합니다. 뭔가 무슨 일을 했는지 좀 약간 땀이 좀 있더라고요. 즉각 결제를 하고 건물을 나갔고요. 그는 다시 화장실로 향했는데요. 그때로부터 3시간이 지난 아침 6시, 이 식당 앞으로 요란한 사이렌이 울리면서 119 구조대가 도착합니다. 여자 화장실 칸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가 변기 안에 반쯤 박혀있는 채 하나 씨가 발견된 겁니다. 처음 이 모습을 본 구조대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구토를 하다가 기도가 막혔고 이런 변을 당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머리를 꺼내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미 손쓸 단계는 지난 상황이었죠. 게다가 그녀의 얼굴에 남아있는 상처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씨는 참혹한 상태입니다. 코와 입 주변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요. 목에는 뭉툭한 물체에 물린 듯 깊은 피멍이 보여요. 네, 목이 졸려서 사망한 거죠. 구급대원은 즉각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고 시신을 확인한 경찰의 판단도 동일했습니다. 게다가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죽기 전에 하나 씨는 긴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하반신 속옷이 없더라고요. 화장실 쓰레기통에 있나 하고 뒤졌지만 작은 공간이잖아요. 속옷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져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럴 사람은 범인이겠죠. 하나 씨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그 식당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의 초점은 당연하게도 남자친구 최 씨에게 향합니다. 그런데 당장 살인을 했다는 뾰족한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의심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경찰은 인근 CCTV를 확보해서 당일의 상황을 추적합니다. 그랬고 보니까 영상 속에 아주 기묘한 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앞서 최 씨는 새벽 3시 50분에 식당에 돌아왔습니다. 계산하고 화장실로 다시 갔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모습을 보인 건 2시간 뒤인 새벽 5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 안에서 2시간 동안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 이후에는 출입문으로 나간 게 아니라 창문을 통해서 몰래 빠져나간 거예요. 이후에 최 씨가 10분간 식당 주변을 맴맴 돌다가 또다시 기이한 행동을 보이는데 그 화장실 밖에 있던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서 창문 너머로 안쪽을 들여다본 겁니다. 자, 이 장면을 본 경찰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네, 마치 이건 그 화장실 안에 있는 피해자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죠? 근데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 씨가 누구였냐? 그의 이름은 최재영, 다름 아닌 해양경찰서 소속의 현직 해경입니다. 주목받던 신입이었어요. 전력도 화려한데요. 체육대학을 졸업하고 특수부대에서 군복무하고 이후 4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해경시험에 합격한 거죠. 이 사람은 평소 자기가 해양경찰이라는 그 직업 프라이드도 높았고요. 또 선배들한테도 굉장히 깍듯했다고 해요. 신체적인 조건이 뛰어났지만 그 누구도 설마 경찰이 살인을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인물인 거죠. 근데 현재로선 그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그럼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최재영은 지난 2023년 6월 지인의 소개로 여자친구 하나 씨를 만났습니다. 사고가 난 게 8월이니까 사실 두 사람이 만난 지 2달 만에 이런 참변이 벌어진 거죠.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파악하기에 앞서서 수사의 화살은 최재영이 어디 있는가 행방에 주목됩니다. 워낙 이 사람이 경찰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죠. 그런데요, 최재영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좀 황당한 곳에서 검거가 되는데요. 현장에서 단 2분 거리, 아주 가까운 안마시술소에서 알몸으로 자고 있더라고요. 경찰이 빠르게 그를 덮쳤고 시신이 발견된 지 10시간 만에 최재영을 검거합니다. 해양경찰,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그 공직자인데 순식간에 범죄자가 돼서 수갑을 찬 거죠. 그런데요, 최 씨는 생각보다 당당했습니다. 100% 이건 우발적인 사고였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다시 이들의 관계로 돌아와서 지난 2달간 두 사람은 내내 불안정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퉜고 또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감정이 흔들렸어요. 사건 전날인 8월 14일 두 사람은 퇴근 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죠. 이때 최 씨가 하나 씨가 일하는 광주로 가서 픽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사는 무안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근데 그 오는 차 안에서도 두 사람의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여자친구 하나 씨의 불만은 뭐냐? 남친의 말투와 행동이 너무 거칠다. 좀 이렇게 부드럽고 곱게 말해줄 수 없냐? 라고 충고를 합니다. 근데 이런 대화 속에서 최 씨는 마치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죠. 곧이어 밤 10시 40분쯤 최 씨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또 2차전이 시작됩니다. 정확히 어떤 말다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 씨가 나 갈래 하고 이제 문을 박차고 나갔고요. 한동안 그녀는 거리를 걸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게 되죠. 새벽 12시 40분입니다. 하나 씨가 최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목포 시내에 있는 술집으로 나오라고 해요. 둘이 만나기로 한 거죠. 어쩌면 하나 씨 입장에서는 좀 마지막 대화로 잘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첫 술자리가 끝나고 새벽 2시쯤 또 다른 식당으로 이동한 거예요. 여기서 소주 딱 한 병만 더 마시고 이제 가자 이러면서 앉아서 또 옥신각신 설전이 이어집니다. 1시간 뒤인 새벽 3시 22분 하나 씨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대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 씨가 뒤따라갔잖아요. 그는 화장실 앞에서 그녀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문이 열리자마자 하나 씨 팔을 잡고 다시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요. 갑자기 거친 행동을 보인 거죠. 하나 씨도 막 격렬하게 반응했고 막 질린다는 듯 소리쳤어요. 너 진짜 왜 이래? 야, 우리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제발 놔. 최 씨에 따르면 이 말을 들은 직후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만났을 때부터 자기를 계속 비난하는 듯한 말투에다가 오만 짜증 다 부리고 야,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너는 왜 이러는 거야? 헤어져?
순간 최 씨가 성질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립니다. 이게 꽤 강도 높은 가격이에요. 이 사람 체육학과 출신의 특수부대 나왔잖아요. 이 공격에 하나 씨도 멍해졌을 겁니다. 너 미쳤어! 소리를 지르는데 그 데시벨이 높아지니까 이제 최재영이 덜컥 겁이 났어요. 누가 이걸 듣고 신고라도 하면 어쩌지? 나는 엄연히 경찰 신분인데 여자 화장실에서 여자 폭행한다고 소문이 나면 어쩌지? 이거 나 직장에서 잘릴 텐데. 나 4번 만에 겨우 붙었는데. 순간 최 씨는 오른팔로 여자친구의 목을 뒤에서 세게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락 자세를 한 거예요.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사람이 이 가녀린 여자한테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예상 가시죠? 있는 힘껏 조였더니 곧이어 하나 씨가 기절을 합니다. 몸이 축 늘어져요. 그러자 최 씨는 이 화장실 한켠으로 그녀를 끌고 들어가서 일단 변기에 앉혀요. 이제 어떻게 하지? 막 이제 한참을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고 보니까 아직 식당에다 밥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왔잖아요. 그 식당에선 분명 이들이 돌아오길 기다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 화장실 문 닫아두고 다시 식당으로 가서 계산을 합니다. 이때가 새벽 3시 50분이었어요. 결제 다 끝내고 다시 하나 씨가 있는 화장실 칸으로 들어온 거죠. 진술에 따르면 당시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죠. 이때 병원에 데려갈 거라는 게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허무하게 2시간이 그냥 지나갑니다. 아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하다못해 응급처치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최 씨는 그 좁은 화장실 안에서 그냥 2시간 동안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뭐 자연스럽게 깨어날 줄 알았던 거예요? 어쩌면 병원에 데려가면 자기가 폭행을 한 게 탈로 날 거고 또 자기의 신분이 경찰이라는 게 드러나면 또 직장에서 잘릴 거, 그걸 걱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날 최재영의 만행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새벽 5시 20분이었어요. 돌연 화장실 쪽으로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최재영은 공포가 엄습합니다. 지금 앞에 있는 하나 씨가 혹여라도 깨어나서 소리를 지르면 모든 게 끝장나잖아요. 이제 막 혜경의 삶을 시작했는데 창창한 미래가 모두 망가지겠지? 그 불안감에 최 씨가 갑자기 쓰러져 있는 그녀의 상체로 다가가더니 자기 양쪽 무릎으로 가슴을 세게 짓누릅니다. 그리고 나선 왼손으로 입을 막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그녀의 목을 강하게 조른 거예요. 사실 2시간 동안 겨우 숨이 붙어있던 하나 씨는 결국 이 목을 조르니까 그대로 사망하고 만 거죠. 이어서 최재영은 현장을 조작합니다. 마치 그녀가 술에 취해서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변기 앞에 시신을 앉히고 머리 변기 안에 넣고 한쪽 팔 자연스럽게 옆에 걸쳐둔 거죠. 이거 다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둔 거예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면 목격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 잠궈 놓고 비좁은 창문을 통해서 은밀히 그곳을 빠져나갔던 겁니다. 이러면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머리가 그닥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사실 누가 봐도 그녀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사람은 최재영이잖아요. 왜 구토한 척 만들어 놓으면 경찰이 모르냐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도주 이후 최재영은 또다시 기이한 행적을 보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여자친구를 죽였다면 당황하거나 놀래서 막 허둥지둥 거려야 돼요. 근데 최재영이 어땠는 줄 아세요? 새벽 5시 40분 화장실을 나와서 자기가 살던 관사로 갑니다. 옷 갈아입고 이후 4시간 동안 자기가 SNS에 업로드한 사진들 싹 다 지워버렸죠. 마지막엔 자기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진술에 따르면 자기도 사실 여자친구를 따라 죽으려고 했다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증거로 차에다가 밧줄하고 번개탄 실었다고 해요. 근데 어쩌면 이건 이 사람 법망을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범행에 이제 걸렸을 경우 그 형량을 줄이려고 좀 차후 대비책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황당하게도 안마 시술소로 향했죠. 안마 시술소? 들어갈 때는 나 1-2시간 정도만 잠을 좀 자고 가겠다라고 들어갔대요. 근데
안마 시술소, 여기가 사실 일반 마사지 샵이 아니에요. 은밀한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던 곳이죠. 그래서 최재형은 그렇게 살인 후에 여기 들어가서 매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다 이제 알몸으로 퍼질러 자다가 체포된 거예요. 와, 씨. 근데요, 이거 너무 일반적인 행보가 아니지 않아요? 1차로 여자친구를 기절만 시키려고 했대요. 근데 2시간 동안 지켜보다가 결국 다 들킬까봐 목 졸라 죽였다? 근데 집에 가서 SNS 싹 정리하고 자기도 죽을 결심을 했다? 아니죠. 불법 성매매에 갔다? 뭐야. 뭐 어느 것 하나 예상 못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렇다 보니까 수사팀은 최재형 얘한테 혹시 진짜 범행 동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강하게 압박을 했지만 그는 오직 죄송하다는 대답만 반복했죠. 한편 경찰은 주변인 탐문을 통해서 최 씨와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파헤칩니다. 어릴 적 최재형과 친했던 동창들 기억을 들어보니까 깍듯하고 매너 좋은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평소에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툭하면 화를 냈대요. 한 예로 학창시절에 다 같이 복도에서 공놀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한 친구가 실수를 합니다. 게임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최재형이 그대로 친구한테 가서 얼굴에 주먹을 갈긴 거죠. 그 옆에 있던 애들도 황당하고요. 아니, 애들끼리 축구 좀 하다가 공을 못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골키퍼 뺨을 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친 거죠. 근데 유독 최재형이 어릴 때부터 거칠었다고 해요. 특히나 이런 폭력적인 성향은 자기보다 좀 약한 사람과 있을 때 더 두드러졌어요. 전 여자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소에도 강압적으로 굴었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여자가 되길 원했대요. 조금만 어긋나면 폭력을 휘둘렀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 여친은 거의 도망치듯 이별을 구했습니다. 게다가 기가 막힌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여친과 헤어졌잖아요.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나 걔랑 드디어 헤어졌어. 이제 여자도 없는데 외로워서 어쩌냐? 야, 오늘 안마 시술소 고고? 그러니까 자기 성욕 풀 곳이 필요하다면서 성매매 업소에 가자고 막 조르는 거죠. 심지어 그 친구는 유부남이었는데 최재형한테 어떤 도덕적인 잣대는 전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보다는 그냥 자기 욕구 채우는 것만 급급한 거죠. 그걸 잘 증명하듯 정말 더 추악한 과거가 까발려집니다. 해양경찰로 임용이 되기 전에 최재형이 음란물 영상 관련해서 벌금을 받은 전적이 있더라고요. 무슨 사건인지 파봤죠? 그랬더니 2021년에 이 SNS에 떠도는 초대남 모집글을 보게 됩니다. 초대남이라는 게 뭐냐면 남녀가 갖는 성관계 중에 또 다른 남성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영어로 쓰리썸이라고 하죠. 그 상대를 구하는 공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최재형이 스스로 자기 얼굴 사진하고 또 성병 검사지 받은 그 내역을 보내요. 그리고 4번에 걸쳐서 대구에 있는 한 모텔로 가서 쓰리썸 성관계를 갖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이 영상을 촬영하고 또 유포하는 것에 그가 동의합니다. 이게 발각되면서 최재형은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환타지적인 성관계에 집착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니 근데 여기서 이런 전과를 가졌는데 어떻게 해양경찰이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분명 전과 기록 조회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해경 측에서도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게 규정상 결격 사유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아니야? 법에 허점이 있었어요. 규정이 뭐였냐면 경찰 공무원법에는 성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불합격이야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자면 얘는 이제 음란물 유포 방조죄잖아요. 이건 성폭력 특례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에요. 그러니까 성폭력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라서 최 씨는 운이 좋게 아주 교묘하게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결국 해양경찰이 된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성향을 가진 최재형이 과연 피해자 하나 씨와 사귀는 2달 동안은 어땠을까요? 그의 머릿속에는 섹스, 성관계만 가득했을 겁니다. 끊임없이 과격한 잠자리를 요구했고 또 매달렸어요.
여자친구가 생리기간이라 좀 힘들다라고 거부를 하면 나는 근데 오늘 정말 못 참겠다고 하면서 막 화내고 오열한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비단 성관계만이 아니었어요. 하나 씨가 이제 사귀던 도중에 일하다 보면 좀 답장을 늦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톡이 옵니다. 야, 너 왜 톡 안 해? 너 어디야? 너 누구랑 있어? 집착의 정도가 대단한 거죠. 여자친구가 개인적으로 외출을 한다 하면 어디서 누구랑 뭘 하는지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래요. 심지어 자기 집하고 여자친구 직장이 꽤 거리가 있었거든요. 틈만 나면 막 불쑥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순수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 둘이 만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너무 통제하려고 들잖아요. 그렇게 최재형의 성향을 파악해 보니까 이 사건에 감춰진 부분이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사건 당일에도 그는 하나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새벽 1시 1차 술자리를 갔던 중에 잠시 밖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때 최 씨가 일방적으로 가서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하는 거예요. 지금 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데. 그래도 2차로 옮기는 중에도 이제 앞서 그 CCTV에서 살짝 밀치게 되잖아요. 이걸 이제 해석해 보자면,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모텔 가서 성관계 하자라고 좀 밀어붙인 것 같아요.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려던 시도가 있었는데 하나 씨가 이걸 피하면서 식당으로 급히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게 일단락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 앞서 현장에서 하나 씨의 그 하의 속옷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혹시 화장실에서 어떤 성관계 시도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 추측일 뿐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최 씨의 범행에는 성적 욕구에서 비롯된 분노가 기저에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피해자를 구속하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최대 욕망인 그 성욕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화가 나서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거다라고 본 거죠. 사실 살인 직후에 성매매 업소에 간 꼬라지만 봐도 얼마나 충동을 제어 못하는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니까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앞서 식당 직원이 여자 화장실 들어갔을 때 그 A씨의 발이 툭 튀어나왔다. 이게 몇 번이나 됐다라고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반면 범인 최 씨 진술에 따르면 그때 이미 하나 씨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어요. 헤드락 걸어서 기절했으니까. 그렇다면 최재형이 이 발을 움직였다는 걸까요? 대체 그는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진술에서는 그 화장실에 있는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그냥 방치했다라고 하는데 조금만 더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유추를 해보면 그 화장실에서 그냥 2시간이나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보고만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사실 어떤 일이 있었다고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참고로 피해자의 몸에서 정액 반응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사라진 그 피해자 속옷에 대해서도 최 씨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죠. 이게 더 수상합니다. 분명 숨기는 진실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자, 이제 판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재형의 우발적인 살인을 인정했고 징역 2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요. 여기서 저 좀 놀랬어요. 왜냐하면 우발적인 살인을 인정한 것 치고는 형량이 상당했기 때문이죠. 가장 지탄받은 부분은 여기입니다. 최 씨는 경찰이에요. 그래서 응급처치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를 그렇게 장시간 방치하고 끝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그 비정한 모습에 자비를 전혀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개 우발적 살인의 경우 10년에서 20년 정도가 선고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25년형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얼마나 엄중히 다뤘는지 보이는 면목이죠. 하지만 유족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죽은 하나 씨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데 범인이 25년을 살고 나온다 해도 그의 나이가 55세. 그러니까 한국의 감옥이 현재 굉장히 포화된 상태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더 일찍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유가족은 딸을 잃었는데 50대 나이에 범인이 모든 걸 용서받았다는 전제하에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 이걸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범인은 재판부에만 반성문을 제출했고 유족들에게는 사죄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악질적이죠. 하지만 판결은 감정으로만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족과 검찰의 지속적인 항소와 상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최재형에게 2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사망한 하나 씨는 유독 바다를 사랑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 있었고요. 적극적으로 자격증도 땄어요. 하지만 그녀의 꿈은 고작 2달 만난 남자친구에게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았죠. 너무도 처참한 마지막이었는데 과연 범인이 원한 건 여자친구였을까요? 아니면 자기만의 성노예였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서 해양경찰 임용에서 드러난 그 허술함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음란물 촬영에 동의하고 유포를 방조한 사람은 대한민국 경찰이 돼도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경찰이라면 더 높은 기준으로 뽑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들은 우리의 울타리니까요. 실제로 최재형은 직업적인 사명감보다는 그냥 네 번에 겨우 붙은 내 자리, 내 체면에 목매달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살인을 저지르고 4시간 동안 자기 SNS 사진 다 지웠다는 점에서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직업을 잃는다는 것 외에 자신의 얼굴이 알려진다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참고로 이 사건은 2년 전에 발생했는데 그때 이래 국내에서는 좀 더 기준이 강화되었고 음란물 유포 방조죄 전력만으로도 임용에 성공할 수 없다고 전해집니다. 범죄사건 채널을 운영을 오래 하다 보면 종종 경찰이 저지른 강력범죄 사건을 접합니다. 오늘처럼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 우리가 가장 믿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런 사건을 다루면 배신감이 더 들어서 어떤 흥분감에 제가 조금 사건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7년 2월 1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군부대 인근에 있는 야산에 경찰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감식반이 도착했고 몇몇 지점의 땅을 파내자 그 안에서 조각난 사체의 일부가 발견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사건은 토막살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토막사건과는 차원이 달라요. 예전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들보다 훨씬 더 잔혹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야산에서 발견된 시신은 완전히 산산조각난 상태라 형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일부를 끼워 맞추고서야 이게 머리뼈구나 가슴뼈구나 골반뼈구나 정도만 구분할 수 있었어요. 이후 또 다른 구덩이를 팠는데 추가 발굴이 됐죠. 그렇게 야산 일대에서 무려 82조각으로 분해된 유해가 발견됩니다. 즉 지금 이 상황은요, 단순히 토막을 낸 정도가 아니라 유골을 아주 잘게 분리해놨다는 거예요. 이토록 엽기적으로 시신을 훼손한 전례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죠. 잔혹한 죽음을 맞이한 시신은 당시 대구에 살고 있던 20대 여성 류씨. 류씨가 사라진 건 3주 전이었습니다. 지난 1월 27일이었는데 경기도 일산에 사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면서 집을 나선 후 행방이 묘연해졌던 거예요. 그녀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건 남자친구 김 씨입니다. 그에 따르면 1월 27일 날 잘 만나서 데이트를 했고 다음 날인 1월 28일 저녁 7시쯤에 이제 여자친구가 다시 KTX 타고 대구로 돌아간다고 해서 서울역 개찰구까지 마중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라고 말해요. 자, 하지만 그날 시간이 지나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1월 30일 가족은 실종 신고를 접수하게 되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그때 실종 6일 만인 2월 2일이었습니다. 왜 얘가 도대체 어딜 간 거지? 왜 연락이 안 되지? 막 하던 중에 류 씨의 친언니가 동생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게 돼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여기 전화도 같아. 지한지 잘 모르. 무슨 말이죠? 약간 암호 같기도 하죠. 근데 문자를 본 경찰은 이걸 최대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전라도 같아. 어딘지 잘 모르겠어.
문자를 쓸 때 뭔가 지금 오타가 난 거고 이렇게 오타가 난 거면 그녀가 아주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걸 뜻하겠죠. 즉 이건 단순 가출이 아닌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경찰이 급하게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게 되는데 발신지는 전라도 광주였어요. 그래서 전담팀이 꾸려졌고 본격적으로 류 씨를 찾아 나서죠. 근데 어쩐 일인지 광주 지역에서 류 씨를 봤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데요. 이렇게 수사가 길이 막히니까 경찰은 류 씨의 주변 인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그 남자친구 김 씨. 근데요, 여러분, 김 씨를 물론 많이 의심하긴 했어요. 근데 그의 증언은 굉장히 일관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류 씨에게서 그 문자가 하나 왔었잖아요. 그 약간 암호 같은 문자. 그날 남자친구 휴대폰의 위치를 추적해보니까 경기도 일산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확실하죠. 남자친구가 대신해서 보낸 건 아닌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여전히 김 씨가 수상했어요. 여긴 또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류 씨가 실종되던 그날 아침에 김 씨의 카드 사용 행적이 문제입니다. 자, 김 씨는 그날 카드를 가지고 가서 믹서기, 톱, 욕실용 청소솔, 세정제 이런 물품들을 한꺼번에 구입합니다. 물론 저마다 쓰임이 있는 평범한 생활용품이에요. 근데 이걸 한데 모아보면 수상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2월 13일 경찰은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김 씨의 아파트에 찾아갑니다. 혹시라도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 아파트가 그 범행 장소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식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조사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거실, 부엌, 욕실에서 다 혈액 반응이 검출됩니다. 특히나 혈액이 많이 나온 곳은 칼, 톱날 같은 날카로운 도구에 집중되어 있었고요. 심지어 그 새로 샀던 믹서기에서도 혈액이 검출되고요. 모두의 예상대로 DNA 감정을 해보니 혈액은 모두 실종된 류 씨의 것이었습니다. 칼에 묻은 거 또는 그 칼날에 묻은 거 이런 건 뭐 손에 밴 거라고 들러댈 수 있어요. 근데 믹서기 혈흔은 정말 의심스럽죠. 거의 뭐 김 씨가 류 씨 실종과 어떻게든 연관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밝혀낸 경찰이 김 씨를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김 씨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죠. 자기가 여자친구 류 씨를 잘게 토막냈고 군부대 근처에 유기했다는 부분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9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우선 이 범인 김 씨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당시 나이가 32살, 경기도 육군사관에서 복무하는 현역 중사 신분이었습니다. 지난 2004년 11월에 지인의 소개로 류 씨를 만나서 사귀었고요. 현재까지 2년 반 남짓 교제를 해오고 있었죠. 30대 남녀니까 진지하게 만남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또 2년 반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고요. 그래서 김 중사는 그동안 여자친구의 가족들과도 가깝게 지냈다는데요. 그 누구도 김 씨가 류 씨를 살해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사실 김 씨의 내면은 악마보다 더 잔인하고 비열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사자인 김 씨와 여자친구 류 씨, 이 두 사람만 알고 있던 사실이었죠. 무슨 사연이 있냐면 여자친구 류 씨가 건선 피부염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그녀를 툭 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조롱이 아니라 거의 인격 모독 수준이었죠. 어떤 식이냐면 야, 네 피부만 보면 나까지 기분 더러워. 아니 이게 여자친구한테 할 말인가요? 애초부터 왜 사귀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피부에 대한 조롱과 핍박 그게 점점 더 심해졌고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말다툼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관계가 아슬아슬했는데 2007년 1월 27일 사건 당일 류 씨는 사실 남자친구에게 미리 연락을 하지 않은 채 대구에서 서울로 향했어요. 당시 그녀는 이 남자와 내가 결혼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단판을 좀 짓고 싶었는데 그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갔던 거죠. 그렇게 김 씨와 마주합니다. 근데 다짜고짜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퍼부어요.
너 왜 이렇게 예고도 없이 찾아왔냐고. 그것도 짜증나는데 내가 서울역까지 마중을 나와야 되냐고. 모든 게 불평이었죠. 사실 이런 행동으로 봐서 평소에 얼마나 류 씨를 무시했는지 좀 짐작이 가죠. 어쨌든 두 사람은 김 씨의 집으로 왔고 28일 새벽입니다. 김 중사는 여전히 좀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이때 류 씨에게 또 시비를 걸어요. 발단은 피부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지친 류 씨가 그만해. 재미로 던진 돌에 개구린 맞아 죽어. 라는 말을 던지게 되는데 이때 이 김 씨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개구리냐? 돼지지. 이렇게 실랑이가 오고 갔고 새벽 1시 47분입니다. 마침 이때 김 씨가 배가 고프다며 보쌈을 주문해요. 류 씨에게 같이 먹자고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뭐 밥이 넘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먹겠다라고 하자 그는 이제 김 씨가 다시 여자친구에게 막 폭언을 퍼붓습니다. 그러다 류 씨가 한마디 해요. 두통약을 얼마나 먹어야 사람이 죽을까? 이걸 들은 김중사는 사람 쉽게 안 죽는다라고 빈정거렸어요. 그러자 류 씨가 다시 물었죠. 넌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김중사는 네 맘대로 해! 하고 가볍게 여겼는데 그러자 류 씨가 입에 약을 털어넣었다고 김중사가 주장합니다. 두통약 15정과 금연보조제 50정, 그렇게 총 65정의 약을 류 씨가 한 번에 복용했다라는 게 이 김 씨의 주장이에요. 그 뒤에 발작 증세를 보이더니 구토를 하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더니 결국 숨이 끊어졌다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김중사가 진술한 내용입니다. 목격자가 전혀 없는 이 둘만의 아파트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모든 것을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이 사건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즉, 김 씨는 끝까지 나는 류 씨를 살해한 적이 없고 혼자서 두통약 먹고 죽었다라고 진술한 거예요. 그래요. 그건 말이 될 수 있어. 근데 지금 이거 토막살인이잖아요. 여친이 그렇게 급한 상황이면 119에 신고를 해야지 왜 사체를 훼손했을까? 여기에 대해 김중사는 신고를 하면 자기가 범인으로 몰릴 것 같아서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자친구 류 씨가 사망하고 새벽 5시 50분. 김중사는 일단 집에 있던 과도로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오전 7시 47분, 2시간 정도가 흘렀죠? 근데 이번에는 이 과도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인터넷으로 주변 마트 오픈 시간을 검색하게 돼요. 그리고 조금 후에 마트로 가던 길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신발을 재활용 수거함에 버리게 됩니다. 이후 마트에서 톱, 세정제, 그런 여러 물건들과 함께 믹서기 샀죠. 집으로 돌아왔고요.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그는 오직 토막에 집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체를 가루내기 시작해요. 살점들은 솥에 넣어가지고 끓였고요. 그걸 또 믹서기에 갈았고요. 그중에 굵은 뼈는 톱을 이용해 잘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체 머리카락마저 주방 가위로 다 잘라내서 거기다 술을 부어가지고 태워버리는 치밀함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DNA가 검출될까봐 다 잘라놓고 술까지 부어서 태우는 거죠. 참, 정말 치밀하죠? 이게 어제까지 자기의 여친이었던 사람을 엽기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각조각 낸 부위들을 지퍼백 안에 나눠 담았고요. 저녁 7시 그는 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층 남자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다가 일부를 유기해요. 또 이어서 찜질방으로 이동한 뒤 그곳 화장실 변기에 나머지를 내려 보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모든 걸 유기할 순 없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뒤 다음 날까지 시신의 남은 부위를 더 잘게 토막냈고요. 그렇게 훼손한 사체를 총 12개의 봉지에 나눠 담고는 홀로 부대 근처에 있는 야산에 올라가서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이후 머리와 가슴, 골반뼈 이걸 이제 구덩이에 나누어 파묻은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괴로운데요. 정말
이게 오늘 토요 미스테리가 아니라 지금 이거 금요 사건 파일이거든요. 국내에서 벌어졌다고는 정말 믿기 힘든 유례 없는 훼손과 유기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중사는 유가족과 경찰에게 거짓으로 행적에 대해 지어냈어요. 그 류씨가 보냈다던 문자 메시지 기억하시죠? 여기 전라도인데 이런 거. 이거 사실 김중사가 써서 보낸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의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휴대폰은 일산 집에 뒀어요. 그리고 류씨의 핸드폰 들고서 전라도 광주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납치를 당한 듯 메시지를 막 오타까지 섞어가면서 보내고 자기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추정하에 계속 일산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성립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악랄하고 치밀하죠. 그러고 보니 그는 지난 12년 동안 의무대대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이 사체를 다루는 기술이 좀 남달랐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한들 이토록 잔인한 방식을 꼭 써야 했는지 이건 의문이 남아있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요, 김 씨는 계속 주장해요.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두통약 때문에 죽인 거다. 근데 자기가 직접 그렇게 그녀를 죽인 게 아닌 거라면 왜 굳이 이렇게까지 사체를 처리하는 거죠? 앞뒤가 좀 맞지 않죠? 재판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복병이에요. 범죄 사실은 시인했는데 사실 시신 훼손의 정도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류 씨의 사망 시각, 사망 원인을 제대로 알아내기가 힘든 겁니다. 아까 들으셨던 그 사건 과정은 김 씨 진술로만 재구성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의 주장은 일관됩니다. 그래, 사체 토막 내고 유기한 거 맞아. 하지만 살해한 건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는 오히려 쓰러진 류 씨를 살리기 위해서 인공호흡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인공호흡을 하고 나서 죽었다고 판단되니까 사체를 믹서기에 갈아요? 말도 안 되죠. 지금 살인죄는 피해보겠다는 신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징역 15년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만 인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원천적인 살인죄보다는 당연히 형량이 낮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검찰이 즉각 항소했고요. 그렇게 열린 항소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이건 적극적으로 살인을 한 거다라고 인정을 했고 또 80여 개의 조각으로 시신을 이렇게 훼손한 건 분명 지가 저지른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거다라는 점을 뚜렷하게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추가적인 부검에서 피해자의 두개골에 타격의 흔적이 나와요. 치아도 꺾여 있었고요. 이건 분명한 폭행의 정황이었죠. 그렇게 살인죄가 인정되면서 김 씨, 김중사의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워낙 금사파에 무기징역범들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정말 극악무도함으로 여자친구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뇌물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범죄가 그저 무기징역이라는 한마디로 마무리될 수 있는 걸까요? 김중사 사건이 벌어진 지 이제는 16년이 지났습니다. 혹여라도 한 20년 모범수로 살다가 운 좋게 가석방을 당한다면 그는 곧 출소할 수도 있겠네요. 우린 그런 자와 함께 이 사회를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입니다. 2023년 기준 최근 5년간 1심 사형 판결은 총 4건에 불과했고요. 이 중 대법원에서 사형이 판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저는 사형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쩔 땐 김중사 같은, 이 김씨 같은 범죄자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좀 더 속 시원하니까요. 게다가 이런 흉악범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데도 공감하고요. 물론 사형제도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지만 부디 국가가 실질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명한 결정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토막살인 사건,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